일정하게 만들어 놓은 주민 불락이 있습니다. 그게 뭐나 이제 굿살이 정확히 도착했는가 이제 국제기구국 아니면 지원한 단체에서 요원들이 와서 그걸 체크하잖아요. 집에 들어가서 쌀이 정확히 경험돼서 마지막까지 갔는가 하는데 거기 이렇게 준비된 마을이 있거든요. 여기에다가 주거든요. 거기 사람들한테 좋은 소리를 하라고 준비시키는 거지 먼저. 쌀을 쫙 쌓았는데 그 사이에서 햇빛이 살짝 보인 거예요. 아니 햇빛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쭉 누계적으로 쌓아 있어야 되는데 그러다 나니까 창 빌면 안녕하세요. 저는 북한 외무성 6국가 7국에서 1국본으로 있다가 2015년도 1월 달에 대한민국으로 기준한 한진명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북한에서 공무원 혜택과 동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다른 측면에서 북한 외교관으로서의 특전이 있다고 하게 되면 해외에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다른 타 성중앙기관보다 더 많다는 겁니다. 북한 외무성에 입사하게 되면 우선 가족에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배급제가 정상적으로 동작을 합니다. 그게 어떻게 돼서 그렇게 됐나? 김정일 시대 때 고난의 행군을 겪으면서 북한의 외교관들 속에서 출근하지 못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났어요. 그러다 나니까 강석주 제1부상이 이 상황에 대해서 김정일한테 보고를 올렸어요. 그러니까 김정일이가 이 상황을 파악하고 그리고 강석주에게 북한에서 나는 제일 좋은 쌀을 북한 외무성 요원들에게 공급하라 이렇게 지시를 내렸거든요. 근데 북한 자체에 쌀이 없는 거예요. 어디서 공급받을 지역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강석주가 그때 결심한 게 해외에서 들어오는 국제 지원 식량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평양시에 공급하는 조건 하에 평양시에서 북한 외무성만 별도로 공급을 합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북한 외무성에 일단 들어가게 되면 북한에서 공급되지 않는 배급 쌀을 공급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국제기구들에서 혹은 인권단체들에서 보내는 지원 물자가 많잖아요, 북한에. 그것이 모든 것이 다 북한 외무성으로 집중이 되는 거예요. 그곳에서 그것을 먼저 공급받는 거예요, 외무성 요원들이. 크게 혜택받는 것보다도 이렇게 북한이 처절한 환경 속에서 좀 온화한 환경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북한 온 사회 자체가 먹는 것, 아사를 극복하기 위한 이런 조건에서 탈피하기 위한 이거 기본 문제이기 때문에 북한 외무성, 다른 성기관도 같을 거예요. 북한 그 내에서 쌀 배급제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북한 상황에서 봤을 때 큰 거거든요. 북한에서는 출신 성분이 좋지 못하게 되면 성중간기관에 우선 입사를 못합니다. 그 전에 제가 12살 때 평양 외고학원을 입학을 했어요. 그때부터 자기 이력서라는 걸 작성을 해요. 아버지, 할아버지, 그게 6.25하고 8.15로 나뉘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8.15 이전 시대인가 이후 시대인가, 6.25 전쟁 이전 시대인가 이후 시대인가에 따라서 자기의 출신 성분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신 성분이라 하게 되면 내가 태어났을 때 아버지의 직업이 무엇이고 제가 말씀드린 그 계기점에서 어느 시기에 태어났는가, 그리고 사회적 성분이 또 나눠지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적 성분은 내가 북한 노동당에 입당할 때 나의 직업이 무엇이었는가, 이것이 간여가 됩니다. 우선 첫째, 출신 성분과 사회 성분을 먼저 이야기 드리고요. 그 다음에 가계부를 봅니다. 8천, 12천까지. 그러니까 가계부 내에서는 기본 보는 게 월남한 가족 구성원이 없는가, 그리고 6.25나 8.15 때 일본이나 대한민국에 종사한 사람이 없는가, 이런 것을 다 체크하고 그때 평양외고관에 입학할 수가 있고요. 김일성 종합대학도 같은 스텝입니다. 이런 스텝으로 해서 종합대학도 그렇게 입학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에 성중앙기관이 있다, 당기관에 있다, 경찰기관에 있다, 이런 부류의 요원들은 모두가 다 검증된 요원들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2012년도 4월 달에선 주체사상 세계대회에 동원이 됐어요. 그게 제가 그때 당시가 북한 외무성 7국에 있었거든요. 7국은 주체사상 대선전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외교관이 주체사상도 담당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계국제대회를 조직하고 아프리카나 라틴 미주, 동유럽, 아시아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북한의 그 연구소조들, 선구사상 연구소조 등등을 관리합니다. 그러다 나니까 거기서 제가 한 1년 전부터 나가 있었거든요, 거기에. 그러니까 창강산 호텔에 나가 있었어요, 제가. 상무로서. 거기서 비밀리에 모든 그 대사관들의 지시를 주겠죠? 혹은 또 개별적인 그 외국의 인사들에게 이메일을 보내거든요. 초청을 해야지 이제 세계대회 그런 고려에 맞지 않아요. 북한 사람만 가지고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했는데 이런 지시가 내려왔어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북한에서 조직하게 있는 세계대회를 파괴하기 위해서 작동을 벌이고 있다.
그래서 우리들의 이메일과 우리들이 보내는 정보, 우리가 공전으로 보냈거든요. 공전이라는 것은 공개 암호 전문을 말합니다. 암전과 공전이 나누는데 공전으로 보내니까 이 모든 것을 다 암전으로 보내라. 둘째, 그리고 대사관을 통해서 해당 인사들에게 이 여지를 전달하라.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게 좀 우아했어요. 대한민국이 북한에서 일어나는 성기묘적인 세계대회를 방해하기 위해서 뭐 나라의 돈을 투자해가지고 이런 여원들이 움직인다. 그래서 굉장히 황당했거든요. 그때 그거는 북한 내부에서도 강화하는 것 같아요. 북한 내부 이제 장마당 실정이나 보게 되면 쿠쿠바카마가 없는 집이 없거든요. 북한 내무성 여원들의 집에도 대부분이 쿠쿠바카마가 다 있을 거예요. 편리하잖아요. 우선 첫째. 그러니까 우리도 해외 나가서 처음으로 구입하는 게 쿠쿠바카마예요. 그러니까 북한 내부에서는 우리한테 컨트롤을 주죠. 북한 대사관에서 우선 첫째, 삼성 핸드폰을 쓰지 말라.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핸드폰을 쓰지 못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대사관에 나와서. 그렇지만 첫째 비싸거니야. 둘째 그리고 좀 여유가 있는 분들은 삼성 핸드폰을 다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사관, 북한 대사관 여원이라 하게 되면 핸드폰을 다 2개씩 갖고 있거든요. 하나는 그 나라 주재국에 등록된 전화번호이기 때문에 하나는 공개용이고 하나는 어떤 용이나 주변에 자기 지인들이 나와 있잖아요. 해외 주재 대사관들에 국외 전화를 걸어서 혹은 중국에 있는 북한 대사관에 지인들 전화 걸어서 북한의 내부 상황을 체크한다든지 제 가족의 상황을 알아본다든지 아니면 주변 사람들과의 소통을 위해서 그래서 전화를 2개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두 번째 전화가 대한민국 전화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거는 모르나요? 중앙당 이런 데서? 모르죠. 그리고 원래 북한 내부에 들어갈 때는 핸드폰을 가지고 들어가지 못하게 돼 있어요. 들어가면서 국경 주재 북한 대사관에다가 핸드폰을 원래 보관시켜 놓고 나갔다 들어오게 되고 그렇게 하거든요. 지금 북한 내부에 이제 그 삼성 핸드폰이나 이런 걸 가지고 들어가면 해수가 당할 수 있고 또 자기가 온지를 줄 수가 있잖아요. 사상 검토라든지. 그러니까 대부분의 여원들이 중국 대사관에 자기 핸드폰을 보관해 뒀다가 한 3년 지나서 다시 나갈 때 그 핸드폰을 찾아가지고 다시 해외로 나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체계가 틀리거든요. 대한민국의 핸드폰 시스템 안드로이드 체계하고 북한의 핸드폰 시스템이 서로 틀리기 때문에 또 가지고 들어간다 쳐도 거기서 할령 가치가 없는 거예요. 북한 내부에 있을 때에는 고영한 그 선생님이나 이런 이름난 첫째로 북한 내무성에서 탈북한 분들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있거든요. 그 사례나 어떻게 돼서 탈북했고 어떤 과정을 거쳤고 그걸 FE제도 형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것도 정상적인 업무 시간이나 이럴 때는 이야기하지 못하고 북한 내무성도 북한도 전투가 많잖아요. 무슨 충성에선 뭐 이런 게 많으니까 농촌지원 전투라고 나가요. 근데 북한 내무성은 안 나갈 수가 없으니까 형식상 한 10대 명 나가거든요. 그 성에서. 그때 나갔을 때 이 외교관들은 북한 내부의 주민들하고 격패를 시켜요. 같이 일을 안 시키거든요. 별도로 일하면서 이야기 줄거리가 있잖아요. 뭐 매일 같은 배터리로 일가가 지나가니까 그럴 때 담은 고영한 선생님당 현성일 분이랑 탈북한 분들이 어떤 가정을 돼서 탈북했고 거기서 지금 어떻게 생활하고 있고 이 정도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탈북민에 대해서는 있다는 자체는 알고 있는데 그게 그 탈북 인원수가 얼마 정도 된다 이 정도까지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 결정적인 이유가 김정은 정권에 대한 회의감, 반발감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다른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김정일 때나 김일성 때는 외교관이 조금 프라우드라는 게 조금 있었어요. 좀 그래도. 그런데 김정은 시대에 들어서면서 외교관들에 대한 검열 통제가 더 강화되면서 외교관들이 거기서 동요를 많이 느껴요. 그리고 환경도 중요한 것 같아요. 북한 외교관들이 세계 각지에 나가서 해외 생활을 하면서 시야가 좀 넓잖아요. 그러니까 쿠바나 지금 쿠바 대한민국하고 수교를 했지만 쿠바의 자본주의화 과정, 개혁개방 과정이라고 이야기해야 되죠. 쿠바의 개방은 베트남이 많이 조언을 줬거든요. 그러니까 베트남이 조언을 받아서 쿠바가 이렇게 되는데 베트남, 중국의 사례, 스위스의 중립국 사례 이렇게 북한도 많이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국가대표단도 파견을 했어요. 그렇지만 김정은이가 정당에는 처음에는 그런 개혁개방에 말하자면 그 행태를 많이 보였거든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자기가 이 정권, 이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김정일이나 그 할아버지 김일성의 그 답습을 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이 내려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강압적이고 압력적인 그런 행정적 컨트롤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지금.
그래서 외교관들이 탈북하지 않나. 미래가 없잖아요, 거기는. 개개인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축적된 가정의 폭발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모든 것이 즉흥적으로 발현되지 않거든요. 기존에는 김정일이나 김정은 정권에 대한 불만이 많이 쌓였을 거예요. 쑥 쌓이는데 하나의 촉발되는 계기점이 하나가 있었을 거예요. 이 계기점이 촉발이 되면서 이게 동기부여가 된 거예요. 기존에는 연좌제도 있고 여러 가지 가족도 있고 거기서 생활을 하면서 다른 세계에 대한 그 정보도 많이 알고 있다 하지만 직접적으로 제가 겪은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움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동요하고 주저하다가 자기한테 덜발적인 상황이나 자기 상황이 변화되거나 하게 되면 여기에서 결심을 채택하고 대한민국으로 찾아오는 겁니다. 이 순간적인 바로 즉흥적인 자기가 살기 위해서 이게 아니고요. 구전부터 축적된 감정이 어느 계기점에 폭발한 것이에요. 이게. 참다 참다. 그렇죠. 참다 이게 어느 순간에 폭발이 되니까 거기서 결심을 내리는 거예요. 사람이 인간이 태어나서 자기가 태어난 고향과 그리고 부모로 형제들 다 이게 연좌제에 따라서 더 험악한 악한 사정에 있는 걸 알면서 북한을 버릴 사람이 어디 있어요. 독재 체제는 기본적으로 근본적으로 나쁘지만 그래도 할 수 없이 우리는 순응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렇지만 다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상황에 놓인 거예요. 그래서 탈북을 결심했을 거예요, 다. 김정은이 북한 노동당에다가 통제나 검열을 강화하라. 통상적으로 북한 노동당에서 당생활 지도관에서 북한 대사관에 검열적으로 나옵니다. 그게 없어온 게 아니거든요. 기존에도 2년에 한 번씩인가 말씀 집행 과정이나 대사관 당생활이나 이런 것 때문에 검열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국가안전보위성도 정기적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다 나오는데 이 횟수나 이 질적 강도를 더 높이지 않겠나. 그렇게 하고 또 북한 내부에서 외교관들에 대한 그 선발 기준 대단히 엄격하거든요. 자기가 근무한 근무지에 3명 정도의 사인을 다 받아야 되고 그러면 저 겉에도 대통신관리국, 6국, 7국 많이 움직였거든요. 그러면 김일성 종합대학에서도 또 사인을 받아야 되잖아요. 제가 졸업했으니까. 평양외고학원에서의 기존 평정서를 또 봐야 되거든요. 이 모든 걸 보는 과정이 좀 더 구체적이고 세밀화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해외 유학생들이 제일 좀 컨트롤하기 힘든 상황이거든요. 북한 대사관 요원들이나 무역 3, 4부 일꾼들은 매주 토요일마다 모이고 대사관의 그 주의 반경 아니면 대사관 내부에서 활동을 하니까 눈에 계속 보이는 거예요. 하지만 유학생들은 자기 대학교 기숙사에 가서 현지인과 같이 있던지 아니면 거기에서 생활을 하다 나니까 예보 정보를 받아들이는 그 빈도가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 생활 환경에 대해서 또 대사관이 컨트롤할 수 있는 그 정도가 많지 못한 거예요. 그러다 나니까 북한이 제일 그 우려하고 걱정하는 게 북한의 유학생들이거든요. 혹시 동요하거나 주조해서 제3국으로 탈출하거나 대한민국으로 가지 않겠나. 그래서 그들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거예요. 그 최근에 들어와서 북한의 고해충의 탈북이나 이런 것들이 빈도가 많아지면서 이 용량이 이 여파가 이제 유학생들까지 가리라고 타산을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모르게 유학생들도 많이 탈북한 사례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북한 그 당국은 유학생들을 지금 방학철 아니에요. 이 방학철을 계기로 모두 들여와서 사상투쟁이라는 걸 벌려요. 사상투쟁을 벌려가지고 거기서 이제 자아 비판을 시키겠죠. 그 속에서 또 몇 명은 추려내가지고 엄중한 처벌을 주는 거예요. 처벌을 줘서 다른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서 두려움을 느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가서 저 사람들은 저렇게 됐는데 내가 이제 똑바로 살아야지 저렇게 살다가는 북한 내부에 있는 우리 부모들이 다치겠구나. 이렇게 심리적 압박감과 함께 두려움을 안겨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다시 내보낼 거예요. 다시 내보내서 컨트롤도 강화하고 좀 더 죄일 거예요. 조직 생활을. 기존에도 평양외고학원 다닐 때나 김일성 종합대학 다닐 때나 우리는 해외에서 근무한 그 요원들의 자식들과 많이 공부를 했어요. 그러다 나니까 해외에서 돌아가는 정세나 그리고 인터넷 사용 그리고 의료품까지도 우리는 그때부터 다 알고 있었거든요. 학생 때부터 해외에서 유학은 아니고 부모님 따라 같이 나가서 그 주재국의 고등학교나 이런 데 다니다가 도중에 온 그런 학생들은 자기가 느낀 것에 대해서 그대로 이야기해 주거든요. 우리는 또 그게 신기하잖아요. 내부에서만 똑같이 그게 살았으니까 야들이 인터넷도 하고 편지도 보고 자유분방하게 하고 사고방식도 우리하고 틀려요 벌써. 그래서 그때 많이 자들은 우리하고 많이 틀리다 하고 느끼면서도 전차적으로 우리가 거기에 동화되어 가는 것 같아요. 우리가 배우는 것 자체가 외국어에 대해서 배우고 다른 나라의 역사에 대해서 배우고 하다 나니까 좀 더 쉽게 우리가 이런 자본주의 문화나 그리고 이런 환경이나 인터넷이나 하는데 접촉할 기회가 더 많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북한 외교관 시절에 많이 만나보았어요. 우선 제가 7국에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주지상 대선전국. 대한민국 국민들은 아니고요. 대한민국 국적인지는 모르겠는데 타국에 가서 미국이나 캐나다나 이게 국적을 따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이제 주체상 연구 소조나 이런 데 망라된 분들이 있어요. 접촉 국적인 분들. 그분들이 북한 평양으로 들어와요. 그분들하고 미팅이나 면담을 조직하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우리들의 역량을 주거든요. 북한의 추세에 대한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 내부에서 만나본 것 같고요. 그리고 외부에 나가서는 원래 2인일제로 움직여야 되는데 홀로 움직이면서 많이 만날 수 있는 접촉 기회가 좀 많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만난 거는 공식 석상이 아니고 일반 행로에서 여행객들을 많이 만난 것 같아요. 여행객들을 만나서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면서 근데 그분들은 제가 북한 사람이라는 걸 대번에 알아보시더라고. 말씨가 우선 대한민국 말씨하고 좀 틀리니까 알아보시겠죠. 그래서 저도 호기심 있게 많이 들여다봤어요. 제가 만나본 지금도 만나뵈면 진짜 반가운 분들이 계신데요. 베트남에 있던 그 원불교 말하자면 촌파기에서 촌파견되신 여성분이 계셨어요. 대한민국에 들어오신지 모르겠는데 그분하고도 인연을 많이 가졌거든요. 제가 원불교에 대한 관심도 높았고요. 그때는 단지 북한의 외교관이다 하니까 여러 가지 세계적인 폭넓은 상식과 지식을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종교적인 지식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원불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분한테 많이 물어봤어요. 그리고 또 한 분 기억에 남는 게 베트남에 삼성 핸드폰 공장이 건설되지 않았어요. 그분들과도 좀 접촉이 있었어요.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대한민국 돌아간다. 근데 저라는 게 그래도 같이 친했는데 또 줄 거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평양 담배를 한 10가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분들랑 이 채널을 통해서 제 얼굴을 보시면 한번 만나뵈면 좋겠어요. 그거는 북한이 지금 두 개 국가로 주장하고 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남북관계에서 큰 틀에서는 남북관계고 작은 틀에서는 대한민국 국민과 북한 주민들과의 소통과 연계가 어떻게 진행되는가 하는 것은 남북관계에 많이 관련성이 있어요. 남북관계가 좋아지고 대화 모드로 가게 되면 북한에서는 어느 정도 대한민국 국민들과의 접촉을 허용해주고 정부적 차원에서도 경협이나 이런 걸 진행하잖아요. 남북관계가 이제 딱 단절된다 하게 되면 만나는 것 자체가 불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당한 상황이 북한이 지금 두 개 국가로 가는 상황에서 북한은 대한민국하고 철저히 고리를 두려고 할 거예요. 이 고리를 두려고 하니까 대한민국 국민들과의 접촉을 차단하는 거예요. 북한의 두 개 국가 정책이 이제 고차가 된 다음에 그 차후에 대한민국 국민들과의 대화나 소통의 문제에서 조금 변화가 있겠는가 하는 걸 유추해 볼 수 있거든요. 이제 지금 당장은 경직된 상태예요. 지금 북한은 두 개 국가를 고차화시키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그 상황에 지켜봐야 되겠죠, 좀 더? 어떻게 북한의 두 개가 정책이 실현 가능한가 못한가 하는 것이 차후에 이제 결정이 날 거예요. 그 결정이 난 다음에 남북 국민들 사이에 그러면 대화와 소통의 장이 열리겠는가 안 되겠는가 하는 것은 그때 가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건 우리 조선반도의 정치 경제적 특수성과 관련이 되는 거예요. 남북이 갈라지지 않았어요. 분단국가잖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도 종전 상태거든요. 대결 상태 구도에서 이게 대한민국은 경제력이 장성했고 그리고 모든 것에서 북한의 우위이기 때문에 이게 북한을 저런 눈길로 바라볼 수 있지만 북한은 소외된 자세거든요. 동생의 자세에서 가난한 자세에서 바라볼 때 신경질 부리는 게 북한이 되지 않을까요? 잘 살고 재산이 많은 대한민국은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너그러운 자세를 표할 수 있지만 북한은 못 살고 쭈그라들었기 때문에 형의 눈치를 보면서 앵돌아지는 거죠. 개개인 인간과의 관계나 똑같은 거 아닐까요? 그래서 자주 정책을 바꾸면서 이렇게도 해봤다 저렇게도 해봤다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북한 주민들이 어느 정도 외부 정보를 많이 캐치했다는 걸 인지한 것 같아요. 북한 내부에 실질적으로 국가가 암만 통제를 해도 대한민국의 드라마나 자본주의의 외부 정보가 많이 유입이 되거든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은 일을 하시는 인권 활동가분들이 계세요. 이분들이 끊임없이 활동을 하거든요. 이 여파를 차단하기 위해서 우선 딱 꼬집어서 대한민국을 이야기한 것 같아요. 대적관념을 심어주는 거죠. 북한식으로 이야기하게 되면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아무리 어려워도 적국인 대한민국의 그 어떤 지원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서 너희들도 각성하라. 이런 어떤 메시지를 주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국 언론이나 소식을 TV로 본다든지 이렇게 대놓고 볼 수는 없죠. 소문이나 이렇게 건너 이렇게 듣는 거 북한 주민. 그렇죠. 하나의 그 풍문처럼 듣죠. 옛날에 우리가 그때는 우리가 TV나 이런 언론 매체나 보도 매체, 출판 매체가 없을 때 동네 사이로 이야기가 건너져 가잖아요. 그게 요담식으로. 이런 식으로 전파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자기 그 그룹이 있어요. 와이프들은 와이프들 그룹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생활 수준이나 이런 것에서 동등하거나 비슷한 사람들끼리 서로 같이 다닐 거 아니에요. 북한도 그런 사람들끼리 정보를 공유하거든요. 드라마를 네가 보고 새로운 소식을 네가 알고 이것을 상대방한테 전파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의 고위층의 와이프들은 일반적으로 일을 하지 않아요. 집에서 쉬거든요. 전업주부인 거예요. 전업주부니까 오후나 이후 시간에 이분들이 모여서 앉아서 쇼핑도 하고 음식도 나누고 하거든요. 이런 계기점을 통해서 많은 정보들을 공유하거든요. 대한민국이 좀 이렇게 계속 손길을 내밀지 않아요. 구원의 손길을 내밀거든요. 그러면 대화의 손길을 내밀고 그럴 때일수록 북한은 계속 그걸 거절하고 차단하거든요. 그런 때일수록 북한은 점점 더 고립되어 갈 거예요. 국제적으로. 왜? 대한민국의 국제적인 이미지는 굉장히 좋거든요. 이렇게 굉장히 많은 대화의 메시지나 혹은 구원의 손길을 계속 주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북한이 그것을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대한민국은 항상 포용적인 자세에서 북한을 대하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알기로는 이승열 정권에서도 폭넓은 말하자면 구호의 손길을 내밀었어요. 북한이 받지 않았지만 이런 자세는 대단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옛날 속담에 가난은 임금도 구제 못한다고 국제사회에서 아무리 지원물자를 보내도 그거는 북한 주민을 모두에게 차려질 수가 없거든요. 모두 차려질 수 있는 양이에요. 양은 있어요. 근데 며칠 분이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북한은 이것을 소수한 데 보내는 거예요. 소수가 누구나 북한 당국에 충실해야 되고 자기네가 이용 가치가 있는 집단. 첫째 군인이 아닐까요? 군인들에게 먼저 해서 군인들을 준비시키고 야들한테 자기 반발감을 없애려고 하려면 식량 공급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물자가 들어오게 되면 북한은 그걸 우선 군인들에게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북한 당국이나 국소수의 계층이 그것을 소비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북한 예무성 국제기구국에서 이거를 하거든요. 기구에 나간 북한 예무성 요원들이 있어요. 그리고 현지에 나간 요원, 유엔 규정에 북한 내부에 국제식량기금이나 이런 것들이 주지하고 있는 경우에 요원들, 일부 요원들을 북한 요원들을 쓰어야 한다는 이런 조항이 있거든요. 유엔 조항에.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북한 사람들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 요원들이 다 외무성 요원들이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당국의 지시를 받겠죠. 그 사람들이 북한 당국의 지시를. 그러니까 쌀을 공급하는데 국제사에서 몇만 톤이 들어왔어요. 북한은 그걸 벌써 몽땅 군인이나 수십 단위 몽땅 분배를 해 놓은 상태예요. 그런데 이 기국 사람들이 자기네가 쌀을 보냈으니까 자기네는 체크해야 되잖아요. 왜? 체크해야 그게 당위성이 보장이 되잖아요. 그래서 창고에다 한 벌 쭉 쌓은 거예요. 앞면만 큰 창고에. 근데 보여주지 말아야 되는데 너무나도 보갔다 하니까 그러니까 어떤 병식 보지 못하게 하나 그 앞에 경찰 하사관들을 시켜가지고 출입금지 교육으로 제정을 해놓는 거예요. 아야. 못 들어오게. 근데 그것도 뚫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쌀을 쫙 쌓았는데 그 사이에서 햇빛이 살짝 보인 거예요. 아니 햇빛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쭉 누계적으로 쌓아 있어야 되는데 그러다 나니까 창 빌면 앞줄만 쌓았거든요. 뒷줄이 없거든요. 그래서 한번 노출된 적이 있고요. 그리고 일정하게 만들어 놓은 주민 부락이 있습니다. 그게 뭐나 이제 그 쌀이 정확히 도착했는가 이제 국제기구국 아니면 지원한 단체에서 요원들이 와서 그걸 체크하잖아요. 집에 들어가서 쌀이 정확히 경험돼서 마지막까지 갔는가 하는데 거기 이렇게 준비된 마을이 있거든요. 여기에다가 주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 뭐 쌀을 어느 정도 분배해주고 밥을 다 하게 하고 이 사람들을 거기에 맞춰서 들여보내는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 좋은 소리를 하라고 준비시키는 거지 먼저. 그러니까 쌀은 기본은 그러니까 국제사회가 바라는 그런 지향점에서 그 방향으로 흐르지 못하고 군대나 반대 세력인데 좀 많이 간다고 생각을 해요. 단기적 관념에서 보았을 때는 북한이 어디까지나 자기가 믿는 기둥이 있잖아요. 중국과 러시아가 있으니까 거기에 많이 의존을 해서 한 번은 러시아 쪽에 붙었다, 한 번은 중국 쪽에 붙었다 하면서 자기네 실리를 챙긴다는 게 뭐예요? 식량 지원을 많이 받는 걸 거예요. 북한은 초보적이에요. 단순하고 자기의 대치물자라는 게 뭐 포탄이나 이런 군수물자밖에 없잖아요. 군수물자 수출을 더 많이 늘리면서 특정 국가들의 여기서 식량 지원을 많이 받아들일 거예요. 그래서 단계적으로 지탱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미국과 일본 등 유엔 국제사회에 대할 때는 두 개 국가로 가려고 하잖아요. 이 두 개 국가로 가려고 하는 자체가 벌써 대한민국을 많이 우습게한 거예요. 대한민국과 나를 좀 같이 넣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국제사회에서 같이 넣지 않으면 국제사회에서 자기가 유리당하거나 이런 것에서 좀 피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반대로 놓고 북한의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미국이 많이 북한하고 대화하고 할 때 대한민국을 많이 우식하잖아요. 왜? 동맹국가니까.
그러니까 어떤 측면에서는 미국의 이 부담감을 좀 줄여준다고 그럴까요? 두각국가로 가게 되면 두각국가가 이제 형성이 되게 되면 미국이나 다른 유강국들이 바라볼 때 대한민국을 의식하지 않고 북한이 두각으로 고차가 되게 되면 이거 협상이나 하고 북한이 정상국가로 올라서는데 좀 더 유리한 측면이 마련된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이 두각국가 노선을 버리지 않고 이 두각국가로 꾸준히 가면서 단기적으로는 중국과 러시아 등 특정 국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아니면 지원을 받아서 교육 체제를 유지해 나갈 겁니다. 지금은 철저히 정책을 내놔서 유리할 때는 같이 가고 안 가고가 아니라 이젠 철저히 딴 길을 가자예요. 좋고 나쁘고가 아니라 이제 좋고 나쁘고는 관계는 어디까지나 이게 두 나라 사이의 정상국가로서 두 나라 관계가 이어진 상황에서 쌍무관계라 그럴까요? 그러면 쌍무관계가 한 민족이 아니라 쌍무관계의 역할로 본다는 거예요. 이게 기존에는 우리가 하나의 영토다. 우리 대한민국 헌법에 있는 것처럼 하나의 영토니까 하나의 영토 내에서 우리는 형제고 혈육이고 이런 관계 속에서 하나의 국가로 인정이 됐잖아요. 근데 북한은 두 개 국가로 인정을 한다는 거는 서로 별개 국가로 가자는 거예요. 별개 국가로 가면서 문화교류나 경제교류나 이게 진행이 될 수 있잖아. 이런 관계점에서 발전해 가자는 거예요. 민족이란 개념이 있어요. 종합대학에서 배워줄 때 민족이란 무엇인가? 그게 지역의 공통성, 핏줄의 공통성, 이렇게 언어의 공통성 이렇게 나누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북한이 이걸 주장하면서 우리는 한민족이다. 이렇게 대학교 강의에서 제가 받고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민족 개념에 대해서. 근데 그게 좀 깨졌다는 거죠. 이게. 제가 이번에 사이다 유튜브 채널에 나와서 북한의 상황이나 그리고 여러 가지 북한 정권의 흐름에 대해서 진솔하고 좀 더 심도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돼서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도 북한에 대한 연구를 더 많이 해서 이런 채널에서 구독자분들에게 좀 더 다가가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언어로서 더 많이 소통하고 진솔하게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교 쿠바 참사님하고 관계는 처음에 와서 날 찾았대요. 이런 말씀드리면 안 되지만 불가마 사우나도 한번 가보고요. 그다음에 명수지도 가고 사차도 가고 주말에는 형하고 같이 다니면서 대한민국을 좀 돌아보는 것 같아요. 저는 김일성 종합대학 불어물문과에서 불어를 전공했어요. 불어문학사를 전공하고 이외국어로 영어를 전공했고요. 그리고 북한 외무성에서 6국과 7국에 있었어요. 베트남 주재 북한 대사관에서 서기관으로 근무를 하다가 대한민국으로 기순하게 됐어요. 대한민국에 기순한 후에는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선임연구원으로 일했어요. 대한민국에서도 대북 관련한 그런 연구 활동이나 그리고 분석 활동을 많이 진행을 했어요. 제일 놀란 게 법이 완전 정륜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 인식이 높은 거예요. 법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우리는 북한에서도 법 외에 존재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당의 위실적의 10대 원칙도 있고 통제기관들을 억누르고 이런 경우들이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맨 처음에 마인드가 좀 나빠서 여기 와서 그렇게 생활을 했어요. 또 베트남에서도 자기가 외교 차량을 운전하게 되면 차선 바꾸고 하는 거 뒤에 외교 달았으니까 마구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그렇게 살다가 대한민국 처음 와서 이걸 다 준수하고 살려고 하니까 그게 처음에 많이 힘들더라고요. 붙이고. 지금은 오래 살다 나니까 준수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걸 알고 있지만 그때 당시는 이거 잘 몰랐거든요. 그때 제 생각대로 막 움직였던 것 같아요. 처음에 와서. 제가 한국에 처음에 도착해서 국가안보전략연구원에서 통일전략연구실 선임연구원을 했어요. 대북 관련 업무를 봤죠. 구체적인 업무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좀 이 자리에서 이야기 드리지는 못하니까 죄송합니다. 거기서 근무를 하다가 좀 더 넓은 세계로 가자. 제가 북한에서 김일성 종합대학을 다닐 때 제가 제일 바라는 게 한번 유학을 가보는 거였어요. 유학이란 뭐나 프랑스의 소르본 종합대학에 가서 그 사람들의 마인드에서 세계를 보고 이런 걸 좀 동경했다 그럴까요? 그때 제가 대한민국에 들어왔을 때는 40도 초반이었어요. 40도 초반이다 나니까 이제라도 충분히 내 꿈을 키울 수 있겠다 하고 유럽으로 간 거예요. 유럽에 가서 공부하려고 또 마침 걸 때 영국 쪽에서 뭐가 생겼나 북한과 관련된 한 개의 관련 학부가 생겼어요. 그래서 영국 쪽에 가서 그래도 나하고 좀 가까운 그런 데 가서 좀 배우게 되면 이 유럽 사람들이 남북관계를 보는 모습, 사고방식 이런 것을 새롭게 터치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왜? 대한민국에 앉아 있으면 이 대한민국 안에서 외골수로만 북한을 바라볼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했는데 좀 일이 안 됐어요. 북한에서 공부했던
경력이나 학력이 거기서 인정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학력 인증서를 받아가지고 갔어요. 갔는데 그게 저희 학부나 뭐 연도나 이런 게 정확히 좀 기재되지 않고 하다 나니까 거기서 많이 애로가 느꼈고, 그래서 박사원 쪽으로 들어가려고 또 했어요. 근데 박사원 쪽에서도 또 조교수 쪽으로 또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대한민국의 긴 분들이 그게 좀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대한민국 그 교수님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저 거기에서 대학교 관련된 문제에 관해서는 그걸 포기하고 또 코로나를 맞았거든요. 발이 묶인 거예요. 그게 밖에 묶여서 쭉 있다가 그래도 대한민국이 기회의 땅이다, 나한테는 그래도 민족성이 그래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조선민족이고 하니까 여기 와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작년도에 대한민국으로 귀국하게 됐습니다. 북한의 마인드로 바라보는 거예요. 저기는 이렇게 자유분방할까? 저기는 왜 정부에 대해서 자꾸만 이렇게 반대를 할까?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도 하면서 점차 자기를 숙성시켜 가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처음 봤을 때는 내부까지 파악을 못했어요. 제 담당 나라는 6국에서도 아프리카 대됐고 7국에서도 아프리카거든요. 저는 아프리카 기통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아프리카만 전문하다 하니까 대사관 나왔다가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몸에 와 닿으면서 하나하나 실감 있게 깨닫은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이 자꾸만 이렇게 물어봐요. 대한민국하고 북한하고 경기를 한다, 마취를 한다 하게 되면 누구를 응원하겠는가? 뭐 이런 식으로 좀 물어보거든요. 물론 대한민국하고 북한하고 경기를 하면 대한민국을 응원하겠죠. 애매한 거는 북한하고 베트남하고 하면 누구를 응원하겠는가가 이게 좀 불편한 거예요. 이게 솔직한 심정을 말씀드리면 그래도 저는 북한을 응원하지 않겠나, 뭐 정치성을 떠나서 그래도 우리 민족이니까 그렇게 하지 않겠나, 이렇게 통속적으로 이야기해드리고 싶네요. 욕하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진솔한 마음을 얘기하는 게 더 와닿는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신교육이라는 게 다르게 있지 않고요. 북한은 어릴 때부터 정신교육을 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혁명 역사, 특강 하면서 혁명 역사를 많이 배웠고요. 중학교 가면서 2차로 또 배워요. 종합대학을 다니면서 또 3차를 배웠어요. 그러니까 왜곡된 김일성의 역사나 북한의 역사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이 또 일상생활에서 발현되는 거예요. 모든 사고방식이나 행동인가를 여기에 준해서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본보기가 우선 만들어 놨으니까. 북한의 노동당원이 되면서 뭐 10대 원칙이나 당원의 의무와 권리, 그러니까 매 주마다 자기를 무장하게 위한 사업, 북한의 세뇌 교육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북한에서 한국의 드라마나 이런 걸 제일 많이 보는 게 북한의 특권 계층입니다. 기득권층이고 통제에서 조금 유리되잖아요. 조금 벗어날 수 있거든요. 왜? 권력이 있으니까 돈이나 힘을 가지고 무마시킬 수 있거든요. 대한민국의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것도 제일 많이 보는 게 기득권층의 자식들이 아닐까? 기득권층과 제 주변 환경에서 보는 분들 보면 드라마 보는 것도 뭐 한 대편을 메모리 가지고 본 게 아니라 외장 하드로 가지고 다니면서 본 분들이 많아요. 그게 통제가 많이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때 김일성 종합대학에 있을 때 이런 일화가 있었어요. 김일성 종합대는 종합대학만 담당한 경찰서가 따로 있거든요. 여기서 한 명씩 소환하는 거예요. 강의를 쭉 진행하는데 한 명 한 명씩 뽑혀 나가는 거예요. 지금 어떤 부류의 그 학생들이 한국 드라마를 보다가 단속에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줄줄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평양대고대학 학생들하고 김일성 종합대학 외문학부 학생들하고는 같은 학연이거든요. 평양외고 학원에서 같이 공부하다 나니까 서로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는 거예요. 그러다 나니까 대한민국의 드라마도 공유가 되는 거예요. 외국어 대학에서 뭘 터졌다 하니까 벌써 종합대학이 벌써 터지기 시작하는 게 또 강의를 하는데 한 80%가 다 나갔어요. 제 아는 지인 중에 한 명은 그래서 그때 걸러가지고 강동 탄강에 무보수로 갔거든요. 그런 것들이 많아요. 대학교 안에서도. 북한 내부에서는 철저히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김일성의 김씨 가문에 대한 이야기도 하지 않아요. 그래서 북한에서도 국별로 과별로 해석을 많이 하거든요. 여기처럼 법인카드는 없어요. 없는데 국자금이라는 게 있어요.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이제 과가 회식을 하거나 국이 회식을 할 때는 이 자금을 충당하는 거죠. 그런데 앉아서 국 기회에 이야기해야 할 공간이 생긴단 말이죠. 그때 다 모두가 적폐된 생활을 하거든요. 내가 이쪽 국에 있지만 이쪽 과로 가지 못하는 거예요. 가서 둘러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공간은 회식 자리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식에서 만나서 이야기하면서 정치적인 이야기는 절대 군물이에요. 뒷소리보다 상소리가 낫다고. 그러니까 상소리를 많이 이야기하는 거죠. 뭐 어디 가니까 뭐 연예인이 누가 이쁘더라, 뭐 어느 나라 가니까 어느 나라엔 완전히 뭐 개방적이더라, 거긴 뭐 여성들이 대시하더라, 뭐 이런 에피소드를 이야기하지, 북한 정권이 어떻고 대한민국이 어떻고 이런 얘기는 군물입니다. 철저 외교관은 더 그걸 지켜야 돼요.
말하자면 서턴과 정보 전달에서 대단히 유익한 채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좀 국영이나 공영방송하고 틀리잖아요. 공영이나 국영에서는 어디까지나 제한된 틀거리 내에서 이야기하고 뭐 이렇게 하는 제한성을 많이 받거든요. 심리적인 제한성, 언어적인 제한성을 많이 받아요. 근데 유튜브는 자유롭잖아요. 자기가 소신 있게 자기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인권과 민주주의가 보장된 나라다 하니까 현 정부에 대해서도 과감하게 비판할 수 있고, 그리고 불합리한 이런 사회적 구조나 불합리한 행태에 대해서도 유튜브를 통해서 고발하고 폭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국가 권력기관과 국민들이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소통의 장애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놀란 것보다 북한 주민, 일반 주민들 자체가 유튜브라는 게 있는 것 자체도 모를 거예요. 그리고 빨리 북한이 개혁 개방이 돼서 SNS가 유튜브나 페이스북이나 뭐 틱톡이나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빨리 북한에 들어가서 북한 주민들이 표현의 자유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쿠바가 좀 더 진보적인 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이 SNS의 역할이 굉장히 큰 거예요. 쿠바 내에서 주민들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결집이 된 거예요. 근데 북한 사회를 바라보게 되면 이런 SNS를 차단하고 인터넷을 차단하고 소통을 차단하니까 주민들이 북한 정권에 대한 나쁜 정권을 갖고 있으면서도 이 사람들이 자기의 정보를 공유하지 못하고 모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주변에는 동향을 캐치해가지고 북한 당국에 보고하는, 국가안전보위성에 보고하는 시스템이 정연히 있거든요. 누가 나를 고호에 바치는지 모르거든요. 제가 이 대한민국에서 느낀 게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태어난 모든 분들이 진짜 아니라 행운을 안고 태어났다고 생각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분들은 태어나서부터 유튜브나 페이스북이나 모든 것에 접촉을 하면서 마음대로 접촉을 하면서 자유롭게 사유하고 공유하고 소신을 발표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북한이라는 사회에서는 유튜브가 철저히 차단되고 격폐되고 또 있다, 몇 개 채널이 있다 해도 이건 대선 전용이거든요. 북한 내부 주민들이 보지 못하는 공무원이 지금 앉아서 유튜브 채널을 운영을 하는 거예요. 북한의 암만 높은 기득권층이라고 해도 유튜브에 접근할 수가 없고 또 유튜브 자체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자, 안타까운 실정인 거예요. 하루빨리 북한이 좀 자기 마음의 문을 열고 독재 정권이 좀 붕괴가 돼서 모든 분들이 유튜브를 적극 활용했으면 합니다. 그렇죠. 북한이 모니터링하는 기관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문 한 명이 앉아가지고 모니터링 하는 거예요. 24시간 교대제로 유튜브만. 그래가지고 누가 북한의 독재자에 대해서 어떤 말을 했다, 어떤 말을 했다, 메시메시 어떤 채널에서 이걸 무조건 기록해놔요. 또 이거 기록하다가 오신 분이 있어요. 이게 또 그래요. 일단 하니까 이게 노출이 된 거예요. 저도 그거 보고 진짜야 과학기술이 대단히 발전하다고 느꼈어요. 초기에 GPT가 무료로 할 때 그 들어가서 저도 접촉을 하고 했거든요. 혼자서 독학을 하면서 많이 들여다봤어요. 그런 영상들이 나오고 하면서 김정은이가 대단히 대단했겠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북한이 제일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게 있어요. 최고 수뇌부거든요. 그러니까 최고 수뇌부를 건드리면 제일 힘들어하는 거예요. 옛날에 소니 피처스 사건도 있잖아요. 김정은에 대한 북한에 대한 이런 영화를 만들면 저리 해커로 들어가서 치잖아요. 안에 최고 수뇌부만 건들게 되면 지구까지 따라가서 널 죽이겠다 하는 게 북한이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을 제일 그 성질을 잘 건드리려면 정은이 모자이크 잘 해가지고 음성당 잘 따가지고 여정이 있거나 계속 내버리면 북한이 좀 더 아니면 정은이나 여정이가 좀 더 예민하게 반응할 거예요. 그게 김정은에 대한 이미지화를 너무 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통속적인 몇 개의 단어를 가지고 서거적으로 이야기하면서 북한의 전반적인 사회 시스템을 지적하잖아요. 이걸 보면서 재능이 있다 하고 많이 긍정적으로 바라본 것 같아요. 근데 김정은이가 지켜보고 있을걸요. 위험한 측면도 있겠죠. 근데 인권이나 아니면 민주주의가 철저히 보장된 나라, 그리고 안전이 담보된 나라, 이런 측면의 나라들은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가 제일 피하는 게 중국에 가는 걸 제일 꺼려하거든요. 중국에 가는 건 대단히 위험하다. 저 같아도 중국 쪽은 가려고 잘 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유럽 쪽이나 그리고 다른 나라 쪽은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대사관이나 공간이 이렇게 활발하게 움직이지 못하거든요. 북한이 대사관의 유지비도 제대로 보장하지 못하는 나라예요. 이런 나라에서 어떻게 돈을 들어가지고 그 사람들 체크해서 이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능력상 북한 대사관이 조금 능력이 떨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에 200개 정도의 탈북민의 유튜브가 있어요. 저는 그들이 좋은 측면을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생각을 하나? 그들이 대한민국의 정착 과정이나 다른 분들의 탈북 스토리를 이렇게 이야기해 주면서 다른 사람한테 감명을 주고 또 이게 또 대한민국 국내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해외에 있는 러시아나 다른 곳에서 업무 활동을 벌이고 있는 북한 주민들이 공감대를 형성하게 해주거든요. 이 공감대 형성이 되면서 탈북하게 되면 나의 삶이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게 대단히 유용하다. 이 사이다 채널당 탈북민들이 나와서 정착하는 과정이랑 진솔하게 이해하면 그분들이 대한민국에 가게 되면 뭐가 제일 힘들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조금 더 자기를 준비해서 아니면 탈북에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마음가짐을 가지고 결심을 가지고 탈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앞으로의 그 탈북민들이 아니면 탈북하려는 분들이 미래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대한민국에 와서 일용직으로 있는 적도 있었어요. 두루두루 봤거든요. 일용직을 하면 일당으로 매일 나가잖아요. 나가서 보면서 그런데 내가 우아한 게 뭐나 아니 북한 사람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중국 사람들인 거예요. 아니 왜 탈북민이 한 명도 없을까? 탈북민도 분명 일용직에서 일하는 분들이 계시겠는데 그런데 아직도 이 폭력이나 아니면 탈북민들이 인식이나 이런 데서 조금 오해가 좀 있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가서 조선족처럼 일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두루두루 그렇더라고. 그래서 그게 극소수의 하나인 거예요. 제가 느낀 거예요. 그래서 탈북민이면 뭐 탈북민이라고 이야기하고 자기 정체성이 탈북민인데 이야기하고 살고 또 주변 사람들이 도움받을 건 도움받고 도움을 받으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의 속생각이나 자기의 마음을 털어놨을 때 상대방이 나를 도와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굳이 속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나는 정당의 탈북민 난 이런 거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오래 살아오신 대한민국 국민들이 좀 도와주세요 하는 측면이 더 옳은 방식이 아닐까 그런 생활 방식을 저는 주장합니다. 1.19 쿠바 참사님하고 관계는 옛날에 그 북한 외무성에서부터 시작됐다고 할 수도 있고요. 좀 더 나가면 평양 외국어 학원부터 시작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나 북한의 외무성이나 대무역 기관은 어떻게 보면 학연적으로 모두 연결되어 있어요. 평양 외국어 학원을 졸업하지 않고서는 들어올 수가 없거든요. 또 외국어학원을 졸업하지 않고서는 외국어 대학이나 김일성 종합대학 외문학부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초적으로 먼저 외국어학원 졸업생이 모두 이곳에다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먼저 거기다가 스페인어과하고 불어과는 한 개 학부거든요. 3학부라고 같이 거기서 있으면서 우리도 선배가 있고 후배가 있고 기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공감대를 가지고 소통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해의 폭을 넓혀가는 거거든요. 이제 그러다가 외무성에 왔어요. 왔는데 내가 클 때 북한에서 인턴 생활을 했거든요. 대통신관리국에서 거기서 일규형이 먼저 인턴 생활 끝나고 갔어요. 타국으로 그러니까 기본국으로 배치되어 가는 거. 이건 말하자면 그러니까 부차적인 국이거든요. 형이 먼저 가고 그다음에 내가 후에 갔는데 인턴 생활 같이 또 했는데 가서 또 육국에서 같이 또 만난 거예요. 거기서 형은 쿠바 쪽 라티니즈 담당이니까 그쪽으로 보시고 나는 아프리카 담당이니까 아프리카 쪽을 봤는데 아프리카 담당과하고 라티니즈 담당과하고 한 개국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같이 생활을 계속 하면서 이렇게 지냈거든요. 그러다가 그리고 또 나이 관계도 많이 이게 작용을 한 것 같아요. 나하고 2살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아무 데 가서도 나이 또래가 좀 비슷비슷한 동년배들끼리 같이 막 이렇게 어울려 다니잖아요. 그렇게도 많이 어울려 다녔고요. 그래서 북한에서의 그 인연이 좀 깊은 데다가 이게 대한민국에서 다시 만나려는 꿈에도 생각을 못 했거든요. 거기 있으면서 내가 탈북한 걸 알잖아요. 벌써 같은 국에 있었고 이름도 알고 있고 다 그러니까 처음에 와서 날 찾았대요. 어떻게 살고 있나. 대한민국에 오긴 왔는데 그래서 찾아서 그렇게 해서 만나게 됐거든요. 그 일기형이 적응을 잘 하는 것 같아요. 자기 미래도 생각하고 두루두루 생각하는 거 보니까. 근데 일기형의 사적인 개인 생활에 대해서는 여기서 좀 이야기해 드리는 게 이의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당장은 형의 뭐 사생활이나 취업 활동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 게 더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나서 대한민국에 홀로 오다 나니까 대한민국의 명수지전이나 이런 거 구석구석 다니면서 그 향치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느껴보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또 지인이 이렇게 오시다 나니까 같이 다니니까 더 좋잖아요. 뭐 이런 말씀드리면 안 되지만 뭐 불가마 사우나도 한번 가보고요. 그다음에 명수지도 가고 사차도 가고 주말에는 형하고 같이 다니면서 대한민국을 좀 돌아보는 것 같아요. 최근에는 삼계탕도 먹었는데요. 삼계탕이라는 게 좀 북한하고 좀 생소하거든요. 그게 음식이 조금 그것도 한번 맛보고 하면서 말복도 있고 하니까 여름을 진짜 형하고 재미나게 주말마다 보내고 있어요. 제가 기존에 세계일보 그쪽에서 강연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북한의 엘리트와 통일 딜레마예요. 이걸 가지고 제가 강연을 했어요. 북한 엘리트들의 처지나 입장에 관련된 문제예요. 거기에는 대한민국에 기준하셨거나 북한에 계시는 북한 엘리트라는 게 기득권층은 아니고요. 저같이 중간계층, 정권의 종사자들이거든요. 이분들의 지금 말 못하는 심정과 고충 이런 것들을 이야기했어요. 이런 기회가 가졌어요. 근데 이런 기회를 왜 말씀드리나, 뭐 북한에서 저렇게 대접을 받고
저런 일에서 하던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왔다? 그래서 좀 좋지 않은 눈으로 바라보는 모습들이 계세요. 그리고 또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전적으로 또 동화되기도 또 힘든 거예요. 완전히 아직까지는 가운데서 사각지대 형식이니까 무르했던 기름의 형식이라는 것을 어떤 때 조금 느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여기에서 살아남으려고 이 사람들하고도 관계를 좋게 가지고 대한민국 국민들과 빨리 동화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좀 더 나아가서는 지금 북한에 있는 북한의 중간층 우리 같은 엘리트들이 이제 앞으로 남북이 통일된 다음에 이 사람들이 어떤 입장에 설까, 어떤 자세를 취할까, 이 사람들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은 어떤 걸까, 이런 걸 생각해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오래전 취업 활동을 하다가 대한민국에 좀 더 정착을 잘하기 위해서는 자격증이 있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결심을 내렸어요. 최근에는 자격증을 위한 그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3월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전기 기능사 공부하고 순간기 기능사 공부하고 초기 단계가 기능사거든요. 그거 하고 바빠요. 내년도 초에는 또 전기기사 또 다시 또 하고, 북한에서는 우린 주관식으로만 공부를 했거든요. 근데 대한민국에서 처음에 생각한 게 객관식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처음에 와서는. 북한에서는 모든 게 다 주관식 시험이니까 객관식을 해본 경험이 없는 거예요. 거기서는 좀 주관식보다는 객관식이 좀 더 편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실기가 이제 주관식으로 해야 되니까 좀 더 열심히 하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맨 초기에는 그런 자괴감이나 있는 속에서도 돈이 있어야 뭐 생활을 영위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다 나니까 내려놓기보다는 할 수 없이 나갔던 것 같아요. 맨 초기에는 할 수 없이 나가서 일하면서 점차적으로 그런 자존감이나 뭐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기 시작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아직도 다 내려놨다고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뭐 자신하기는 그렇지만, 그래도 저는 많이 내려놨다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에 있을 때는 일반 사람하고 이렇게 상대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 초기에도 자기가 무슨 특출한 사람처럼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게 잘못된 생각인 거예요. 아버지를 잘 만났고 행운에 따라서 대학을 잘 다녔기 때문에 특수한 부류로서 북한의 특출한 그런 혜택을 받은 사람이로구나. 자본주의 사회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등한 기회를 주는 진짜 좋은 사회다. 이런 사회가 참으로 좋은 사회다. 이걸 느끼게 됐어요. 남들이 하는 것만큼 하고 자본주의 사회 속성에 맞게 여기서 살아남고 살아가는 게 이게 최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열심히 그래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글쎄, 대한민국에서 저에게 대북과 관련된 이런 뭐 업무나 이런 게 주어지게 되면 그게 저한테 좋겠죠. 그렇다고 해서 아니면 정부에 보고 달라 하고 투정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자체로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가 생각을 해보고, 취직에서 제일 내가 말하자면 오래 갈 수 있고 월급이 많은 것이 또 어딜까 쭉 생각해 보니까 내가 적성이 어느 게 맞을까 생각해 보니까 전기 쪽이 그중 적성이 맞는 거예요. 내가 인문학을 배웠지만 공학으로도 충분히 열성적으로 노력하면 할 수 있을 거 아닐까? 정확히 올해까지는 자기 개발을 좀 많이 해서 취업의 문턱을 좀 많이 넓혀가지고 오랜 기간 종사할 수 있는 업종을 선택을 한 거예요. 사회적으로 이게 간격이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뭐 이렇게 베란다의 말씀이지만 제가 한번 취업을 갔어요. 취업을 갔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 굳이 왜 내가 탈북민을 취업시켜야 되냐? 탈북민을 취업시킬 바에는 외국인 근로자를 취업시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굉장히 내 자괴감을 받았거든요. 굉장히 힘들었고 며칠 동안 내 진짜 한 3일을 힘들었어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외국인을 취업하려고 그러나? 무슨 탈북민들에서 잘못한 것도 있겠지. 그러니까 너희가 이제 앞으로 이제 북한으로 달아나게 되면 우린 옥하냐, 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대놓고 앞에서, 내 보는 앞에서, 내가 뒤에서 얘기했으면 내 말도 안 하겠어요. 그걸 바라보면서 아직도 북한 탈북민에 대해서 누구나도 모르신다. 자유의 나라, 행복한 나라를 찾아왔는데 일부 한두 명이 갔다고 해서 전체 3만 5천 명이 다 가는 건 아니지 않나. 하나 가지고 이를 평가하는 그런 방식의 사고방식이 틀리지 않은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저도 반대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저것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우사나 의견이 아니다. 저 한 분의 개인적인 의견이고, 말하자면 민주주의 국가에서 충분히 가질 수 있는 노하만에 걸리니까 당신은 그렇게 생각하시라. 난 내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대부분의 수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나는 믿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겨낸 겁니다. 저도 교회 나가서 교회에서 그 소리 들었어요. 나 교회 전문 다니다가 구교회 간뒀어요. 그래서 마음에 우지할 것이 없어서 좀 뭐 울고 싶고 어디 가서 외톨이니까 속마음을 털어놓을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가서 우지하는 게 교회인데, 교회에서 속마음 털어놓고 목사님한테 진솔하게 이야기하고 목사님의 위로를 받고 싶어서 갔고 했는데, 그런 교회에서 그런 소리를 들으니까 이건 아니다, 이 교회는 아닌가 싶다 하고 나왔어요. 제가 그때 그렇게 순간순간 받는 그런 생각들을 몸에 속에 깊이 담아두면 앞으로 인생을 어떻게 살겠어요? 감수하고 살아야지. 근다고 내가 탈북민이 아니고 딴 사람이 될 수는 없잖아요. 탈북민이니까 이거 참고 가야지요.
한 번은 KBS 출하려고 갔어요. 너무 좀 빨리 간 거예요. 사우나나 한번 들어가 보자. 그래서 KBS 주변에 사우나가 있더라고요. 그 마을 쪽으로 쭉 들어갔거든요. 사우나 들어갔는데 아침에 한 8시 반, 한 8시 정도니까 손님이 얼마 없잖아요, 사우나에. 사우나 들어가서 있는데 또 경찰이 찾아온 거예요, 그게 또. 난 지금 뭐 어디다 벗고 지금 있는데 거기 가서 나보고 어디서 왔는가 뭐 이렇게 두루두루 질문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옷도 제대로 못 입고 가서 핸드폰을 꺼내서 탈북민들은 그 보안 담당관이라고 있어요. 그분한테 전화를 걸었죠. 그래서 확인돼서 내가 거기서 나간 것 같아요. 그 주변 분들이 이렇게 또 신고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좀 푸점이 좋거든요. 어디 가게 되면 어르신들하고 이야기를 잘하거든요. 제가 알고 싶은 게 좀 더 많다 그럴까요? 어르신들 이렇게 만나면 뭘 하세요? 하면서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근데 내가 물어보는 이야기가 아무래도 조금 이상하겠죠? 아니면 말하는 게 어디까지나 북한 말씨가 조금, 그러니까 여기 서울 말씨하고는 틀리잖아요. 그래서 누가 또 신고하지 않았나? 그래서 이상하게 사우나 가서도 또 한번 그런 일을 겪었거든요. 구체적으로는 북한에 드론 중대에 있었거든요. 초기에는 중대였어요. 724 중대라고 김정일이가 7월 24일 날에 이야기를 해가지고 만들어낸 중대라고 해서 724 중대예요. 그러다 나니까 여기서 제가 기본 기술병종에 근무했거든요. 라지오예요. 비행기 무선이거든요. 그래서 11년 동안 비행기 무선에 종사를 했어요. 거기서 드론 부대에 있다가 드론 부대가 조직이 돼가지고 지금 전년지대 나와 있잖아요. 그 사이 공간에서 제가 제대가 됐어요. 북한 내부에서만 비행기를 달았죠. 처음에 제가 배치돼 간 것이 순안 비행장이었어요. 순안 국제비행장. 이게 말하면 인천국제공항이죠. 거기에서 내가 기본 달한 게 약산포기를 맨 처음에 달았거든요. 약산포기는 게 뭐나 북한의 산이나 들판에다가 약 뿌리는 비행기 있잖아요. 약 뿌리는 그 비행기를 먼저 총에 달았어요. 그다음에 제가 부대가 없어지면서 평북도로 이동을 했다가 이 평북도에서 내가 그때 당시에 북한 내부에서 드론 부대를 조직하면서 드론 부대로 갔거든요. 북한 공군 유독기 사단에서 인원으로 선발한 거예요. 한 개 중대 120명을 선발한 거예요. 그래서 120명에 뽑혀가지고 그 드론 부대에 간 거예요. 그래서 가서 거기서 업종별로 나눠서 난 무선이니까 드론에 또 무선을 받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드론 부대라는 게 우리는 일반적으로 민간용 드론이 아니고 촬영을 하고 폭탄을 달고 이런 큰 대형 드론이었어요. 우리 때 그때. 한국군이 너무나도 부러운 거예요. 우선 복장에서부터 무슨 멋있잖아요. 북한군은 복장부터 하여튼 한심하잖아요. 거기다가 식생활 조건에서 또 놀랐어요. 부패식으로 자기가 찬들을 이렇게 먹는데 북한의 기억이라고 생각하는 건 굶어 죽지 않기 위한 그런 싸움이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배를 채울까? 제가 17살에 군대를 나갔거든요. 한창 먹을 나이였어요. 근데 북한이 그때 고난의 거 녹였고 하면서 하루에 2끼 먹던 적도 있었고요. 턱미를 많이 먹었어요. 그러면 외부에서 자기 영양을 섭취를 해야 되거든요. 영양 외부를 해서 섭취하려면 어떤 분들은 부모들이 돈을 보내줘서 그 돈으로 외부에서 음식을 섭취해서 군복무를 하고 그런 것까지 없는 아이는 영양실조란에 걸려서 돌아가시는 분도 봤어요. 병원에서 닌게를 꽂고 있다가 그러니까 안타깝죠. 생때같이 젊은 청년들이 그렇게 단지 영양실조라는 그 굶주림 때문에 죽어가는 모습을 봤거든요. 제가 힘들죠 그때. 근데 나도 살아남아야 되겠다. 여기서 살아서 집에 가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죠. 거기다가 대한민국 국군은 휴가제도라는 것도 있잖아요. 근데 북한군은 11년 동안 휴가 한 번 없는 거예요. 거기다 2년이면 되지만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제일 아름다운 시절 진짜 모든 걸 다 가지고 싶고 모든 걸 다 누리고 싶고 뭘도 좀 배우고 싶고 진취적인 나이에 우리는 험한 산골짜기 가서 김정은이한테 종사하면서 오직 그러고 살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내 청춘이 진짜 아닌 게 아니라 억울하고 그 속에서 내가 정권이니까 김정은이나 김정은 정권에 대한 분노가 더 새로워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1년을 인생을 양비하고 허비한 거예요. 거기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군에 군복무 하라 하면 진짜 난 의심할 것 같아요. 먹지 못해 훈련을 안 하고 계속 건설만 시켜. 진짜 아니라 군대가 아니라 건설 근로자인 것 같아요. 그건 북한 외무성의 특수성과 관련이 되는 거예요. 북한 외무성이라는 게 어딘가 모르게 내각에 소속돼 있는 툴고리를 갖췄어요. 내각 아니면 내무성 소속으로 여기도 말하자면 행안부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통일부 하면서 이런 식으로 외무성도 그게 배속이 된 것처럼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내각의 지시를 받지 않는다는 데 방점이 있단 말이죠. 북한의 모든 성중앙 기관들은 김정일이나 김정은에게 보고를 해야 돼요. 보고라는 건 방침 보고라는 걸 하거든요. 보고 문건 작성을 하거든요. 타 성중앙 기관들은 이 보고 문건들을 작성한 다음에 그걸 내각에 집중시켜서 내각에서 북한 노동당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외무성은 별도의 보고 라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노동당이 아니고 김정은한대로 내각하고 차이점이 구겨 있는 거란 말이죠. 김정은 보고 라인에서 다른 총중앙 기관들은 내각을 거쳐가지고 보고 체계가 있지만 북한 외무성은 직접적인 보고 라인이 있고, 둘째로 북한 외무성은 좀 특수한 단체예요. 지휘를 어떻게 올려놨는가, 김정일 때 창구 일원화 방침을 내놓으면서 이 지위가 또 상승이 된 거예요. 아무 성중앙 기관도 해외에 나가려면 북한 외무성에 와서 보고를 하고 절차를 거쳐서 딱 나가게 되다니까 또 이 성중앙 기관보다 또 우위가 선 거예요. 또 거기다가 또 북한 외무성의 업무의 특성이 있잖아요. 북한 외무성이 가지고 있는 모든 데이터베이스들은 외부에 추출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외무성의 출입 인원을 제한하는 거예요. 북한 노동당 사람도 북한 외무성으로 들어오질 못해요.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거든요. 북한 외무성은 어딘가 모르게 조금 특수한 단체가 됐다 그럴까요? 내부에서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특수한 단체. 거기다가 북한의 외무상 부상은, 제1부상은 김정은이나 하고 항식으로 같이 다니면서 대정치적 건의안을 주잖아요. 김정은이도 지금도 쭉 가면 전화 걸어가지고 외무상이나 차선이나 불러가지고 대정책을 논의하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김정은이 가까이에 외무성이나 외무성 일부상이 접근하는 기회가 많은 거예요. 이렇게 제일 높은 통수권자하고 계속 가까이 다닌다 하게 되면 이 부서의 직위가 높아지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외무성이 좀 다른 데하고 차별화되는 거예요. 이번 채널을 통해서 제가 한국에서 저희 정착하는 가정과 북한 내부의 정보 차단력에 대해서 진솔하게 이야기하고 또 생활을 담았는데요. 제 자신이 지금 살아가는 모습 그대로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보여주는 게 유튜브의 제일 큰 특성이라고 생각을 해서 진솔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북한이 철저히 외부 정보를 차단하고 유튜브나 이런 SNS들이 활동을 차단하다 나니까 북한 주민들이 현실을 모르고 또 국제사회의 그 흐름을 몰라서 좀 더 독재자에게 세뇌되는 과정으로 가지 않나, 비참한 현실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통일의 그날이 빨리 오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 정보력도 굉장하다. 저걸 다 갖고 있냐? 대한민국 대사관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영상을 하나 보여주더라고요. 보여주는데 그게 영상이 안녕하세요. 북한 외무성에서 외교관으로 근무를 하다가 대한민국으로 기순한 한진명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에 기순한 후에 국가안보전략연구원 통일전략연구실에서 선임연구원으로 근무를 하였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북한의 정권기관에서 책임적인 업무를 하셨고요. 제 어머님은 대학을 졸업하시고 그리고 교사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 거 아버지야 어머니 영향하에서 저도 어릴 때부터 공부를 해야 된다 이런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 영향이라는 게 직접적으로 대학교를 무조건 졸업해야 큰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나니까 북한에 있을 때 제가 12살 때 평양외고대학 학원반이라는 걸 시험을 치게 됐어요. 그때 당시에 저희 마을에 그 시험을 친 게 저 혼자밖에 없었거든요. 북한에서 평양외고대학 학원반에 간다는 건 굉장히 큰 특혜입니다. 전국적으로 소수의 인원을 선발해가지고 가는 것이거든요. 거기 가서 저는 처음에 가서 거기에 영어하고 러우밖에 없는 줄 알았어요. 러시아어밖에. 그래서 그걸 지망을 썼는데 그때 당시 북한 당국이 비동맹 국가 운동을 하면서 프랑스어, 불어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높았어요. 우연치 않게 그러다 나니까 제가 불어를 전공하게 됐네요. 그때 전까지만 해도 저는 북한 당국의 일명 충실했다고 봐야죠. 북한에서 입당도 했고 제대 군인이고 또 북한에서 외국어를 배운 사람이라면 누구나 선호의 대상인 북한 내무성에서 여러 개국을 다니면서 근무도 했습니다. 또 정당에는 베트남 주재 북한 대사관에 나와서 소기관까지 업무를 보면서 북한 정권을 대표하는 북한을 위해서 많은 일을 했어요. 그런데 그 전부터 베트남에 도착한 다음부터 저희 그 사상적 동요가 있었다고 생각을 할까요? 저는 기존에 베트남이 그렇게 북한에 보다는 좀 그래도 살지 잘 못하겠다. 그래도 사회주의 역사가 북한이 더 긴데 그런데 너무나도 한심하더라고요. 북한 자체가, 상황 자체가. 그리고 또 다른 측면에서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베트남에 있으면서 베트남 현지인들하고 업무상 많이 접촉을 하고 대화도 하고 진행을 하면서 그 사람들의 마인드에 대해서 많이 놀랐거든요. 그 사람들의 마인드는 오지날까지는 전쟁을 하고 원수였지만
어느 날에는 형제가 돼서 경제적으로 서로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으면서 충분히 잘 사는 나라를 만들면 된다. 이런 마인드였고, 북한은 어디까지나 사상을 중시하면서 배고프고 굶주리면서라도 대적관념을 가지고 적과는 싸워서 무조건 끝까지 이겨야 한다. 이런 마인드로 계속 교육을 받았어요. 거기서 제가 많이 갈등을 했어요. 그러니까 북한 사회주의 체제 시스템의 불합리성에서 느끼게 됐고요. 그리고 또 사회주의 나라, 동구권 사회주의 나라들과 전 소련의 붕괴도 바라보면서 사회주의가 절대주의라고 생각했는데 절대주의가 아닌 거예요. 그걸 바라보면서 내가 이때까지 북한에서 그만큼 교육을 받고 고등교육까지 받으면서 모든 걸 이론적으로만 알고 있었지 이게 현실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너무나도 먼 거로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또 그런 북한에 대한 나쁜 감정들이 축적되는 과정에 저희 또 신변상에서도 또 일련의 변화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과 북한에서 인연이 있던 북한의 그 장성택이 처형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가문에서 고백하게 되면 우리 가문이 좀 과학자 집안이거든요. 교육자 집안인데 그러니까 제 외삼촌이 평양에 있는 금송학원 교장을 하면서 망연대 학생사능공정 부총장을 했어요. 그게 무슨 직이나 교육자 활동을 하면서 돌아가시 전에는 북한에서 이중 영웅이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유공자 집안이거든요. 할아버지 때부터. 그러다 나니까 그 할아버지가 그런 그 영향이 있다니까 그 삼촌도 많이 발전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연줄이 왜 말씀드리나 금송학원이라는 게 북한의 사회주의 청년동맹 산하인 거예요. 또 사회주의 청년동맹은 북한의 근로단체부 산하거든요. 근로단체 부장은 그때 누가 했나 장성택이가 했고요. 그리고 사라총위원장은 차영회가 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삼촌이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세 명의 연줄이 대단하니까 한 줄에 엮인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많이 두려웠죠. 직접적으로 내가 장성택이한테 찾아가서 이야기하고 뭐 그런 거 좋고 그저 해외 나오기 전에 삼촌이 그때 돌아갔거든요. 돌아가서 좀 참석해달라고 편지 한 장을 썼어요. 그때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을 할 때거든요. 근데 뭐 일이 상황이 이렇게 될지 몰랐죠. 아무래도 북한에서 권력이 높다 하니까 또 삼촌이 돌아가셨고 가까운 지인이다 하니까 장성택이가 좀 와달라 했던 것이 모든 사달이 시작점이 된 거예요. 장성택이가 2012년도 12월 달에 그런 반해명적인 뭐 이런 행위가 있다고 북한에서 주장하면서 처형하는 사건이 있으면서 그게 여파가 나한테까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직감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탈북의 계기가 돼서 제가 많이 고민을 하고 생각을 했어요. 이게 뭐 부모가 살아계시고 형제들도 다 있거든요. 다 북한에서 중요한 위치에서 다 자기 업무를 보고 있는데 나 하나 때문에 이 형제들의 운명이 달라질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또 내가 이런 데 연유가 되게 되면 북한 내부에 들어가도 가족들에게 뭐 별반 다를 게 없을 거다. 차라리 그럴 바엔 차라리 내가 망명해서 초기에는 단순했어요. 조금 생각이. 북한 내부에다가 가족들에게 뭐 돈을 좀 해서 보내주게 되면 내 마음상의 위로가 되고 부모들도 사는데 이롭지 않겠나. 내가 이제 잡혀 들어가게 되면 그 험한 꼴을 보이겠는데 그건 좀 아니다 싶어서 그다음에 그 계기로 탈북하게 됐어요. 제가. 탈북은 초기에는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러나 탈북을 누구하고 공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공유하는 순간에 탈로가 되니까 옆에 누가 알아가지고 무슨 대사나 안전대표한테 이야기하면 안 되니까 혼자서 속을 알았죠. 그래서 처음에 갔던 게 프랑스 대사관을 찾아갔어요. 처음에는 제가 불어를 하다 나니까 또 불어 쪽이 더 가깝다 이쪽으로 가서 갔다가 처음에는 그 업무 시간을 지나서 가다 나니까 출입이 좀 금지된 거예요. 근데 제가 외교관 신분을 밝히지 않고 유학생 신분으로 그 프랑스 대사관 안에 도서관이 있거든요. 도서관 율람 형식으로 들어가다 나니까 차단이 된 거예요. 베트남 공안에. 그래서 다시 나와가지고 생각하다가 그 다음에는 빠질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 대사관에다 전화를 걸은 거예요. 걸어서 도움을 요청했고요. 처음에는 전화 걸어서 도움이 좀 잘 전달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라오스 쪽으로 빠져서 태국으로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쪽으로 택시로 움직일 생각을 했댔어요. 제가 딱 그때 생각한 거는 빨리 하노이 시내에서 나가야지 살 길이다. 왜 이제 조금 있으면 북한의 그 대사관 뭐 직원들이 이제 나를 찾으러 다닐 것이다. 직감을 하고 그게 했다는데 우연히 그 택시 기사님의 전화를 가지고 대한민국 대사관에 전화를 거는데 연결이 된 거예요. 그런데 또 빨리 빠져나가자고 보니까 북한 대사관에서 또 북한 정부의 그 경찰에다가 저에 대해서 좀 뭐가 신고를 한 거예요. 빨리 좀 이렇게 돼서 찾아달라고. 그러다 나니까 하노이 시내에서 자기 그 내가 생각했던 시간에 빠지질 못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좀 많이 잡혀 있었어요. 한 달 정도 베트남에서 있었거든요.
좀 더 있으면서 진짜 순간순간 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복잡한 심정 속에서 살았죠. 암만 뭐 대한민국 정부가 보호해준다 해도 이건 나한테 처음으로 다가오는 위험이고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건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따가 그러면 베트남 정부가 그래도 정부가 대한민국 정부의 편을 들어줘서 그래서 베트남 정부가 동의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노이를 무사히 빠져나간 것 같아요. 이번에 편지는 전달이 된 거예요? 네, 전달이 됐어요. 전달이 됐고요. 전달이 돼서 그때 삼촌이 돌아가신 다음에 그 비선가 부관인가가 왔댔어요. 와서 그 장례식을 치르고 뭐 이렇게 했거든요. 그게 나의 운명에 이렇게 큰 영향을 줄 줄 몰랐죠. 제가 병으로 사망했거든요. 병으로 사망했으니까 사망한 거잘 아니까 그러니까 삼촌한테 친한 지인들한테 알리는 게 도리다 해가지고 그때 그 장성택이한테도 알리고 차영희한테도 알렸던 거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차영희 하게 되면 북한에서 그 정부가 지금 최고 상임위원회 위원장 아니에요. 최고위원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이거든요. 뭐 이렇게 그런 뭐 기득권 충원한데다 연락을 했던 게 그게 큰 우환이 됐어요. 저는 하노이 공항에서 인천공항으로 직행으로 비행기로 타고 왔어요. 아무래도 제일 기정했던 순간이라는 게 북한 대사관을 탈출하는 그 시점이실 거예요. 처음에 탈출할 때 북한에 그 CCTV가 내부에 CCTV가 있거든요. 내부 CCTV 감시용이 그걸 또 나무 위에 있으니까 그 뒤로 해서 돌았거든요. 근데 그 앞에 또 철문이 있거든요. 또 밤에 철문 울리는 소리가 또 얼마나 커 보여요. 새벽에 빠졌거든요. 또 날짜 선택도 북한의 명절일을 선택했어요. 헌법절이라고 12월 27일 날을 선택을 해가지고 새벽에 빠졌거든요. 나왔는데 당장 뒤에서 누가 따라오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택시를 타고 나오다가 또 택시를 갈아타고 이러면서 거기서 대스럭이면 먼 데 가려고. 옛날에는 대사관 앞에 항상 베트남 공안이 또 지키거든요. 24시간. 가더라고 농담도 주고받고 이러는 것이 그때 당시 느껴지기에는 가들이 딱 알고 있고 바라보는 이런 시선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그 아슬아슬하게 글로 빠져나왔죠. 그쪽에서 또. 혼자서 나오시고? 예, 그렇죠. 혼자서 나온 거예요. 그럼 가족분들은? 가족은 주모가 그때 북한에 있었고요. 그러니까 내 혼자 있었으니까 가족은 북한에 있었고 가족이 때 후에 이제 좀 이따 나오게 된 그 말하자면 내가 직급이 올라가면서 나오는 거로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되게 일이 틀어지면서 가족들한테 죄를 짓게 됐네요. 처음에는 그 국정원의 그 정부가 공간이라는 것이 조금 뭐랄까 어떤 생각이 들었나 자유적으로 왔는데 자유의사를 가지고 왔는데 좀 이렇게 좀 빨리 좀 내보냈으면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꾸만 조사만 하고 그리고 뭐 잠깐만 뭐 물어보고 잠깐만 그러니까 초기에는 북한에서 잠깐만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 내가 거절감이 좀 많이 들었어요. 왜 그러나 또 기억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북한에 대해서. 북한은 그 자체가 싫은 거예요. 자꾸만 기억이 또 오르게 되면 조금 죄의식이라는 게 자꾸만 생기더라고. 부모들한테 미안하고 형제들하고 미안하고 하니까 현실 도피형으로 계속 가고 싶은 거예요. 내가 지금 현실을 자꾸만 도피하고 다른 거를 자꾸만 이렇게 하고 싶은데 북한에 대한 주제로 계속 이야기해야 되고 자꾸만 이러니까 거기다 또 홀로지 뭐 가족이라도 있었으면 서로 이렇게 뭐 위로해주면서 가겠는데 혼자서 딱 있으면서 모든 걸 혼자 이겨내야 되는 상황에서 굉장히 그게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조사 끝나고 빨리 나가서 자유롭게 다른 사람들만큼은 못해도 그 사람들을 맞게 자유롭게 생각하면서 좀 자유롭게 좀 다 잊어먹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할까요? 그때는 그랬어요. 대한민국 대사관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그 영상을 하나 보여주더라고요. 보여주는데 그게 영상이 우리가 외교관들만 앉아서 식사하는 좌석이고 술 먹는 좌석이고 파티인데 파티를 찍었더라고요. 거기서 이 사람들이 뭐 대한민국에서 다 한다 치지만 공식적인 공인들만 알지 거기에 또 외부적으로 들어온 성우들을 모르거든요. 뭐 아니면 아는지 체크하려기는지 이 정확히 이름이 뭔지 뭐 이런 걸 그거 보면서 저 사진은 저 영상 누가 찍었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국소수의 인원들이 참가한 파티인데 그래서 대한민국 정보력도 굉장하다. 저걸 다 갖고 있냐? 북한 사람들 내부 중에 누가 하나가 있는 거예요. 분명 그건. 국정원에서 이제 나와서 내 혼자라구나 하는 게 더 실감이 드는 거예요. 그래도 그게 아니실 땐 주변에 그 여원분들랑 계시니까 소통이 되고 식사도 같이 하고 하는데 일단 딱 나가서부터는 혼자라고 실감이 딱 되잖아요. 그러다 더 힘든 건 아직도 꿈을 꾸게 되면 자꾸만 그때는 꿈을 꾸게 되면 자꾸만 북한 꿈을 꾸는 거예요. 자면서 북한 꿈을 꾸고 북한에서 지금 움직이는 이런 꿈을 꾸다가 지금 북한에 있다고 현실 착각을 하고 눈 뜨는 거예요. 눈 뜨고 보게 되면 북한이 아닌 거예요. 다른 세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꿈속에서 계속 꿈에 시달림을 받았다고 할까요? 계속. 그러니까 사람이 한 곳에 살다가 한 곳으로 이전을 하게 되면 이쪽에서 있는 그런 미련함이라 그럴까?
그런 게 계속 여기까지 따라당기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게 잊혀지거든요. 그때는 많은 시간이 저한테 필요했어요. 많은 시간이 있고 시간이 있으면서 이 치유되는 기간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저한테. 처음에 한국에 도착해서 하나원도 다니지 않고 하다 나니까 이게 대한민국에 대해서 현실에 대해서 아야 뭐 두른 거 내놓고선 현실은 처음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자체로 다 알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도 안 다녔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간 게 주변에 교회를 많이 찾아갔던 것 같아요. 근데 교회가 너무나도 엄청 많은 거예요 이건. 아니 뭐 한두 개지. 집 주변 보니까 한 8개 9개 있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큰 교회 작은 교회. 그래서 다 다녀간 것 같아요 제가 교회를. 근데 갈 곳이 교회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야 교회가 진짜 많다 뭐 이런 걸 느꼈다 그럴까요? 북한에서는 교회 교회 있죠. 이거 칠결교회, 뭐 칠걸교회, 봉수교회. 근데 이건 대적 이미지용 혹은 대활력용 교회거든요. 근데 이건 살아있는 교회들 아니에요. 진짜 아니라 전파하고 설교하고. 그래서 가서 흥미 삼아 가서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가서 그래도 주체사상 뭐 전도사면 전도사지. 주체사상을 남한테 전파하고 그걸 배워주던 사람이 앉아가지고 기독교 교리는 어떤 것일까 하면서 거기서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다 다니면서 다 다녔어요. 뭐 호기심이라고 호기심이 발달되고요. 교회가 엄청 많더라고. 야, 그래서 교회가 많긴 많구나. 이게 신앙의 자유가 철저히 보장된 나라로구나. 한국 분들은 뭐 다 그렇지는 않지만 대부분이 따뜻하게 대해주고 공감대를 형성해주고 아프다고 다독여주고 자기 형제처럼 이제는 우리가 형제니까 형제 자매다. 교회 어느 순간부터 너는 우리 형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따뜻히 품어주고 해주세요. 내가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이나 여기서 이 업무를 보면서 처음에 와서 제일 놀라웠던 게 다 과장인 거예요. 다 사장님이고. 북한에서 사장하면 회사 사장이거든요. 회사 사장이면 어느 정도 자기 직원을 관리하는 이런 있거든요. 근데 이건 일반적으로 사장인 거예요. 그게 처음에 많이 혼란스러웠고요. 하여튼 뭐 업무기관에서 대북 연구기관에서 업무를 보면서 처음에 보기 어느 과장님 이렇게 부르니까 북한의 가장까지 가기가 옳지 않거든요. 근데 가장이라는 게 다 가장인 줄 알았거든. 근데 알고 보니까 뭐 들어와서 조금 있으면 과장님 되더라고. 그때도 처음에는 몰랐다 나니까 그게 여기는 직급체계가 대체 어떻게 됐게 뭐 들어와서 조금 있으면 과장이야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야기로 전화하면서도 만나면서도 밥 한번 같이 먹자 이야기하더라고. 밥 한번 먹자고 기다리거든. 진짜 아닌 게 아니라. 근데 이게 인사말이고 이런 걸 잘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이게 많이 틀리고요. 그리고 북한 발음에서 제일 북한 발음을 알아듣지 못하는 대한민국 사람들이 있거든요. 명자를 알아듣지 못해요, 잘. 그러니까 발음 기호가 조금 틀린 게 있어요. 대한민국하고 북한하고 여러 가지 있는데 나도 처음에는 그거 많이 적어 놓을까 했었는데 지금도 생각나는 게 항상 한진명 하게 되면 못 알아듣거든요. 한진명 뭐 이렇게 해야지 알아듣는지. 그래서 명자 발음에서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전화로 해서 상담할 때 이름 가르쳐 드릴 때 명자 발음이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한국하고 북한하고. 명, 한진명 이렇게 하거든요. 다르죠. 입말체와 군말체가 있는데 대한민국의 언어는 어디까지나 논리적으로 입말체에도 가까이 다가갔고요. 북한 언어는 발음 기호적으로 많이 따라갔다 그럴까요? 이렇게 해서 조금 차별이 조금 돼요. 많이 안 되고. 문화적 차이도 있고 언어적 소통에서도 조금 그런 게 있더라고요. 한국 사람 밥 한 번 먹자 인사말인데 그렇죠. 기다리죠 진짜. 진짜 그게 언제 먹겠어 하고. 그래요. 가장 어려웠던 게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것이라 할까요? 그러니까 나는 북한 외무성에 있었으니까 내가 이렇게 북한에서는 준비됐던 사람이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너네가 하려는 가치가 있을 거다. 그러니까 나는 대북 업무에만 종사해야 된다. 쉽게 말하면 대북 연구사업이나 대북 뭐 이런 사업에 종사해야 된다. 이런 마인드가 강하게 내 머릿속에 지배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아니다. 충분히 다른 직업도 가질 수 있으면서 할 수 있다. 나도 비록 남들은 20살에서 출발했다면 나는 뭐 조건이 이런 거 어떻게 하겠어. 뭐 40대라도 출발을 해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을 가지게 되면서 좀 공부할 수 있게 됐다. 이게 처음에 제일 힘들었던 과정에서 국백에 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저 딱 한 가지 직업만 바라본 거예요. 나는 뭐 연구소에 가야 된다. 뭐 이렇게. 근데 지금은 좀 더 넓게 생각하고 좀 욕심도 좀 내려놓고 그저 남들보다 특수하기보다는 그저 평범하게 남들이 하는 일을 하면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라는 것도 뭐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왜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러나 저라는 것도 오로지 북한에서 공부만 했고 공부해서 뭐 공무원 생활했고 이러니까 좀 저도 어떤 측면에서는 연약한 부분이 많아요. 심리적으로도 뭐 강한 사람은 못 돼요. 저도 강하지 못하고 좋아하는데도 아픔도 있고 좋아하는데도 뭐 힘든 일이 많고 혼자 견뎌내지 못하고 말하자면 다른 것에 우지할 때도 있거든요. 저도 인간이니까 그럴 때마다 옆에서 다 잡아주고 넌 잘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분들이 주변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또 어떤 측면에서는 믿어주는 분들의 기대에 다 하지 못해도 기대치의 한 절반만큼은 내가 살아야 되지 않겠나. 자신을 자꾸만 내려놓고 난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이제 시작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마인드로 다시 시작해 가려고 하는데 자신과의 싸움을 힘들게 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나에 대해서 제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이르규 참사관이에요. 이르규 참사님하고 같은 30대 시기를 북한 연민성에서 같이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젊은 시기에 추억도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만나면 이야기 소재가 끊임없이 나오고 공감대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야기 소재에 끝이 없는 거예요. 밤새 앉아서 이야기해도. 그래서 만나게 되면 주말이랑 만나게 되면 한 9시 반 10시까지 그저 오후에 만나서 쭉 이야기하면서 같이 이렇게 형같이 동생같이 허물없이 지내고 있어요 지금. 북한에서 그랬듯이 지금도 내가 먼저 탈북했지만 형이라고 참사님이 자꾸만 챙겨주느라 길고 밥 사주느라 길고 다니면서 전 좀 미안한데 대한민국에 좀 더 오래 전에 왔으면 형한테 좀 맛있는 것도 대접하고 뭐 이래야 되겠는데 형은 내가 형이니까 내가 무조건 다 할게 하고 혼자서 다 하는 거 보면서 아직 북한에 있을 때 그 형하고 여기 왔을 때 형하고 아직 똑같다고 그렇게 느껴져요 지금도. 한국 음식하고 북한 음식하고 조금 맛 측면에서 결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북한 음식은 조금 밋밋하면서 좀 매운 쪽으로 간다 그럴까요? 그런 쪽으로 간다 하면 한국 음식은 좀 단 측면으로 좀 가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나니까 처음에 와서 음식에 좀 적응하기가 많이 힘들었고요. 지금 괜찮지만. 그리고 뭐 대한민국에서는 뭐 치킨에다가 허프를 먹지만 우리는 저 북한에서는 치킨에다 먹지 않고 다른 무슨 뭐 곤가루냐 뭐 이런 거 가지고 허프를 많이 먹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여기 문화에 많이 동화되면서 전체적으로 와서 치킨에다 뭐 허프도 먹게 되고 이렇게 여기 점점 나도 이제 점점 여기 많이 동화가 된 것 같아요. 거부감이 점점 없어지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괴롭지 않아요. 종장에다 넥타이 딱 하고 계속 다녀야 되니까 그게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그때 당시는. 뭐 북한 내부에 북한에 있을 때 계속 입었지. 북한 종합대학 때도 계속 종장에 넥타이만 입고 다녔지. 넥타이하고 그만 입고 계속 살아온 거예요. 북한에서 와서 대사관까지는. 그러니까 대사관에서 주말 되면 좀 벗어던지고 싶은 거예요. 반바지도 좀 입고 싶은 거예요. 대한민국에 도착을 해서 지금 현재는 완전 자연스러운 복장을 입고 다니거든요. 반바지도 입고 다니고.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이렇게 시원하고 이렇게 좋은 걸 왜 자꾸만 정장만 고집하고 계속 입고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좋아요. 싼달도 신고 다니고 보니까 전철에 뭐 그렇게 하고 다니시는 분 많더라고. 그래서 나도 좀 저렇게 하고 다니자 편하게 다니면서 나도 좀 이상하다 하면서도 좀 점점 그렇게 하고 다니고 있어요. 아니 형은 아직도 정장을 고집하고 아직도 입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가지고 한번 만났는데 제가 반바지에 나 그 싼달만 신고 딱딱 간 거예요. 가자마자 물어봤지. 형 괜찮아? 나? 그랬더니 오늘 뭐 이게 오는데 뭐 더운데 삼복인데 아니 반바지 입고 다니는 거 괜찮아? 괜찮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몸에 뱄으니까 그걸 벗어던지기가 힘든 거예요. 자꾸만 그게. 40년 가까이. 네, 그걸 하고 다니다가 편하긴 편한데 남을 자꾸만 의식하는 거예요. 남이 보지 않나 이렇게. 사실 뭐 남은 관심도 없는데. 큰 변화를. 야, 그렇죠. 싼달 신고 다니는 자체가 나한테 큰 변화죠. 현재로 알고 있는 건 북한에서 뭐 이렇게 좀 처벌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에 들어와서 소식을 알아볼 생각을 안 했어요. 안 하고 좀 이따가 왜 안 했나. 그러니까 우리 같은 부류들은 북한에 도안 감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가족에 어떤 지인분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차라리 국경지대나 이런 데에 가족들이 있어가지고 탈출의 기회를 만들어주기는 쉽지만 우리는 가족이 지금 다 평양에 있잖아요. 평양에 있으니까 괜히 잘못 섣불리 다쳤다가 점점 더 그 북한에 계시는 분들을 좀 더 힘들게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가만 들어두는 게 거기에 계시는 분들한테 도움을 주는 거다. 그래서 그때는 그분들의 말을 듣고 그래서 손을 쓰지 않았어요. 계속. 그러다가 우연히 작년도인가 제가 재작년도인가 그때 내가 북한의 소식을 알았거든요. 가족들이 좀 어느 지역에 가 있고 그래서 좀 생활하고 있다 하면서 그것도 북한에 있는 지인이 알려왔더라고요. 중국에서. 그래서 그때 당시는 많이 나 때문에 이렇게 힘든 상황에 놓여가지고 어렵게 생활하시는 걸 보니까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갈등하고 있어요. 지금 뭐 어떻게 해 도움을 드려야 할지, 어떤 선택을 하는 게 낫는지, 그러니까 선택이라는 게 뭐 돈을 보내줘야 되는지 아니면 보내주지 않고 그대로 가만히 있는 게 낫는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건 좀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도요, 탈북민들의 생각이나 주장이나 탈북 인권단체들이나 북한 관련 인권단체들의 활동이 그 어떤 조건이나 환경에 저해되지 않고 자기들이 그 중장기적인 그 목표를 가지고 끊임없이 전진할 때 그럴 때 자기 목적을 이룰 수 있다고 봐요. 그게 무슨 뭐 북한에서 어떻게 하고 내부 상황이 이렇게 됐다고 해서 이게 추측돼 가지고 주저하거나 뭐 멈칫거리면 그럼 누가 하겠어요 이걸. 어디까지나 한 목소리를 끝까지 한 목소리를 내는 분들이 계셔야지 이게 생활을 가지고 통일 문제가 또 말하자면 이슈화되고 그 남북관계 문제점에서도 어디까지나 또 긍정적인 이면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저 앞으로 뭐 크게 이렇게 목표를 세우지 않고요, 최소한의 자기 것에 자그마한 것에서 행복을 찾으면서 살아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무슨 뭐 남처럼 월급을 많이 받거나 뭐 이런 욕심도 없고요. 그저 나의 사소한 생활, 사소한 순간순간들이 나한테 행복한 순간이 되도록 자신을 한번 만들어 가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좀 옛날에 그 북한에 살던 그런 마인드나 좀 이렇게 빠랑빠랑 뭐 이런 거보다는 조금 좀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좀 여유를 가지고 좀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런 마인드가 어디서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주변에서 좀 여유롭게 자기 집에 자그마한 케이크 만들어 놓고 아니면 종이로 요거 만들어 놓고 요거에 대해서 행복을 느끼고 가정에서 행복하게 웃고 떠드는 모습, 이게 이상향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